예, 북한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발생 이후 3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자유조선의 주장처럼 미 연방수사국이 탈취한 자료를 입수한 것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2월 22일이죠.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관련 사건. 계속해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 스페인 법원의 수사 결과를 입수를 했다면서 했는데, 이 일행들이 다수가 침입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8개월 전부터 이걸 사전 답사를 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마침 미국 MBC에서는 미국 FBI가 이 자유조선이 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고 침입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 이 외국 주재 대사관 가면 일종의 그 최법권 지역이죠. 예. 여기에서 일단 들어갔다는 자체는 침입이죠. 불법 침입이 되고 또 거기에서 탈취한 문건의 내용 이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혹시 탈취된 문건 속에서 일종의 이 북한 평양에서 내린 지시 문건에 대해서 또는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이 본국으로 알린 여러 가지 보고문에 대한 일종의 이 비하기를 합니까? 일종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계 탈취한 이 기계 탈취했다면은 스페인 대사관과 북한 이 본국 간에 여러 주고받는 내용이 다 있고 그 속에 보면은 혹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물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본국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 37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이제 공식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북한 의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37일 만에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반응을 내는 걸까요? 37일 같으면 꽤 긴 시간이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냐 보여지고 또 혹시나 지금 이제 북미가 잠깐 교착 국민이지만 이것이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칠 영향, 파장 여기까지 생각했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침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탈취된 내용물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탐색을 할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일 만에 공식했다. 그 내용도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쵸.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수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조사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발표 내용이 보면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 형식으로 빌렸어요. 굉장히 수위를 낮췄다. 그렇다면 예전에 비하면 이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침입한 건데 외교 문제를 비화시켜서 이걸 국제 문제화해서 뭔가 미국을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봐요?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거다. 그래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 속에는 현 단계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 불편한 불신이 있지만도 최정상에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있다. 뭐 이것이 지금까지 악해진 사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나름대로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이것이 큰 이슈화 됨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침입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리할 수 있겠죠. 유리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두 다 한 37일 동안에 북한이 충분하게 검토했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은 미국이 혹시나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협상이 혹시 중단이 오래되고 교착국에 대해서 한다면은 북한이 일종의 그 대화 중단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대한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가지고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내세우기보다는 나중에 협상 카드로서 보유하기 위해서 좀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예.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남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응답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상당히 낮은 수위의 반응이다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서편인 당국이 국제법에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국제사회의 반응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현재는 북미 간 교착 국면이지만 혹시 북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노이 회담 때 나왔었던 우리가 속히 얘기했던 빅딜 문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과거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했던 CVID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딱 받아들었을 때는 그동안 계속 북한 입장에서 거절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좀 불쾌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서를 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 4개 항에 합의했잖아요. 첫째는 그 북미 관계 정상화, 두 번째로는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 발굴 이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CVID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다 하면 이런 합의가 나왔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좀 봤을 때 이번 하노이에서 이란 회담에서 빅딜로서 미국이 제시했다는 것은 회담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속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이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한자 미국 내부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미국이 CVID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서 이 아주 전면적인 예. 빅딜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최고의 높은 단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회담 이후에 볼턴 보좌관이 그런 빅딜 문서를 전달을 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과연 그 내용이 뭘까 막 궁금해하고 저희들이 막 여러 가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일부 밝혀졌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비핵화의 이야기는 있는데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하겠다 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건 좀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 내부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부형이다. 소위 말해서 이만큼 강하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CVID 이 비핵화의 개념 정의로서 CVID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록 합의 안 됐지만 그 합의 안 된 이유가 미국에서 강력한 이런 뭐랄까 이 북한에 대한 압박, 다시 말해 CVID 요구에 의해서 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겠죠. 그런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한 발짝 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그 이 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탄도미사일, 핵무기, 또 그리고 생화형 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던진 이야기지. 그것이 아니면은 미국이 결코 협상할 수 없는 최종의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그 일환으로 뭐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빅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굿 이너프 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 나가자라는 수준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간극을 좁히는 데 있어서가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가가지고 점심 겸 이렇게 대화하는데 모든 내용물까지 놓치고 합의를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핵심적으로는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다시 말해서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북미 간 실무자 간의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위급 있을 수 있고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실무자 수준이라도 대화가 돼야만이 서로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미국은 소위 말해서 빅딜이나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에 반해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비핵화 이건 차후의 문제고
그것은 뭐냐면 합의 방식의 문제고 이행 방식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적인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이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굿 이너프 딜. 다시 말해서 좀 괜찮은, 좋은, 괜찮은 거래 합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 상조치, 또 북한이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현 단계에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신뢰관계 수준에서 막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조기 수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수학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핵영변, 핵단지에 대한 연구 폐기. 이것은 불가역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하나 더 좋은 게 이어넣는다면은 영변 지역이 외에 농축시설, 뭐 그것이 강선이 될지 희천이 될지 태천이 될지 모르겠지만도 이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동결하고 앞으로 폐기를 약속하는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미국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북한은 무엇을 바라는 거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영구 폐기하면은 5개 정도의 유엔 안보리 민생 관련 제재를 전면 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 3개 정도,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북한이 수용하고 여기에 또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뭐냐 하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건강상 관광 재개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굿 이너프 딜을 열면은 그렇다면 남북미가 완벽하게 서로 원하는 최고의 목적지는 아니지만도 예. 사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방금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겠냐. 예.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미 정상안에서 논의는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협상 결렬 이후에 한국과 미국 또 북한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물밑 접촉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외교부 장관이 갔다 왔죠. 또 정경 국방장관이 갔죠. 김현종 2차장이 또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렇다면 뭔가 더 큰 게 있지 않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다른 뭔가를 통해서 합의말 볼 사항이 있고 이후에 뭐 제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을 통화를 했죠. 거기에서 좀 포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뭐 계기시마다 이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의 수장들 뭐 이동이라든지 김혁철 이렇게 다 만나고 했죠. 막 그런 다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측면에서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그 회담에서 합의는 못 봤지만도 스냅백이란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선희 북한 부상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발음을 통해서 밝혔지요.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지 않을까. 예. 이 대북 특사라는 것은 뭔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특사를 매개로 한 남북 정상 간의 의사소통 이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면은 그 의사소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적어도 지금의 북미 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뭔가 의미 있는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예.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확실히 듣고 그 이후에 뭔가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이 수수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특사를 북한으로 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미 정상 한 열흘 남았죠.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가 가가지고 굳이 지금 이제 미국 입장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볼 때 적어도 공식적인 예. 모르겠습니다. 좀 낮은 수준에서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은 할 수 있을지언정 특사라는 적어도 높은 급업 또 공식적이고 투명성 있는 이런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할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이르면 4월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와 접촉하는 게 빈번해지다 보니까 왜 방러를 하는 것일까? 방러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김창선 국무위원 부장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김창선 부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이것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상원의 외교단이 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이 북러 간에 나름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죠. 막 그런 것을 볼 때 북러 정상회담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나름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4월 중 또는 5월 초 중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